네, 뉴스M의 세 번째 코너입니다. 이슈M 토크인데요. 매일 각기 다른 두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쉽고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장선 전 의원, 이두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볼 텐데요. 한반도 위기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항모 두 척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한 미국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전진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군과 함께 군수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일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역시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들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중국이 조만간 우다웨이 대표를 북한에 보내 직접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폭설이 퍼지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계획을 발표 또는 실제 도발을 지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내에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도를 성대히 치르겠다고 예고한 북한은 이번 주 각종 행사 준비를 대내외에 알리며 체제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한반도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부터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됐고요. 또 칼빈 스노우가 재출동을 하면서 더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두 분은 어떻게 이 한반도 위기설을 진단하십니까? 먼저 정 의원님. 한반도 위기설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말기 때에도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더 지금 강해지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향도 한몫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시리아 폭격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성격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갖다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다 큰 역할을 해주도록 이런 큰 위기가 증폭되고 또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코린 가드너 아태 위원장, 소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북한에 대한 경고도 되지만은 전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도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두하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위기설은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예측 불가능성 이 두 사람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제 네. 아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촉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수뇌부 제거설 내진 선제 타격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에 이제 태양절이라든가 북한에 이제 행사가 많죠. 그래서 네. 기념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나라지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를 받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북한, 대북 어떤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테이블 위에 모든 게 올려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게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북한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지는 중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실제로 위기나 전쟁으로 이어지기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월에 북한의 행사도 많고요. 그러면서 일명 안보 찌라시라고 하죠. 정보지가 많이 돌고 있는 게 미국의 4월 말 북폭 거기에 중국이 동의를 했다든지 또 중국이 김정은의 망명을
설득하기로 미중이 뭐 합의했다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북한의 폭격을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동의했다 이거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예. 이거는 설일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동북아 질서를 중국 위주로 생각했을 때 미군이 주도하는 남한,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남한과 국경을 맞댄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일 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 거는 또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일본 우익 쪽에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선거나 이런 걸 치르면서 다른 나라도 보면 가짜 뉴스 내지는 여러 가지 괴담이라는 게 많이 돌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얘기를 일정 부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에서 4월 말 그 뭐 전쟁설 무슨 폭격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한반도 위기설이 어떤 국지전이든 어떤 그런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찌라시 같은 것들을 특히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 경제 모든 면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지 안다면은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정부 역할 또 정치인들 역할 말씀하셨는데 특히 대선에 임박하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기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선도 치러지고 또 그래서 이런 남북 문제 위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한 목소리로 네. 가짜 뉴스다,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속으시면 안 되겠고요. 아까 정부의 대응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정부가 이런 찌라시의 대응을 급변하게 정말 급속도로 탁탁 막아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거리 상태라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문 후보는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막겠다. 또 안철수 후보는 뭐 예전부터 안보실장부터 임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번 한반도 위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나왔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급히 나온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대선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다만 전 저기 4월 15일 날 그러니까 태양절이죠 그때가 김일성 그 100억 원째 생일 때 만약에 북한 핵실험을 했을 경우 저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네. 핵실험을 했을 경우 또 미국에서 강경 대응할 경우 그런 위기설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위기설이 사실상 실제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또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한국 내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인을 비롯해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70만 명 가까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분들까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대선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시고요. 사실 미국 펜스 부통령이 16일에서 18일 정도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죠. 이제 부통령으로 취임하고 처음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권한 대행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관련 뭐 그 미사일을 제조한다든가 뭐 이런 관련 사람들도 관계자들도 같이 펜스 부통령 하고 방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된 사람들을 저도 지난주에 만나본 적도 있는데요.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제 그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야를 막론하고 선제 타격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좀 앞서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그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국에서 우리 정부랑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가능성조차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시리아 문제랑은 또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데프콘이나 와치콘 이런 게 격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위기설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허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은 위기 상황이 있으면 그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죠. 근데 뭐 정말 4월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부통령 오고 그 관련자들 쭉 오고 또 이 소개도 안 하고 있고 이럴 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부 말씀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부분을 어느 쪽 진영에서 진영 논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즘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느 쪽 진영이든 이 부분을 진정성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어떤 정치 논리, 정치공학적인 그런 입장으로 이걸 다가가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역선택 그리고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례로 사드 배치나 이런 안보 관련 입장을 바꿨을 때 바로 정치공학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더욱 조심을 하고 또 이도하 변호사 말씀처럼 진정성을 갖고 안보는 특히나 중요하니까요. 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대선 주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안보 위기설에 한 목소리로 강한 안보 일지를 밝혀왔습니다. 그 내용을 모아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고 일단 북한 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야말로 한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제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국가인 미국과 공조해야만 한다는 것 중국 정부에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은 결국은 중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폭력당이 손에 닿을 듯 보이는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좌파 집권은 막아야 됩니다. 보수 우파 제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보수 우파 대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네, 새 후보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문재인 후보는 사드 보류 입장을 밝혔고 안 후보는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걸 중국에 설득하겠다. 그리고 끝에 홍준표 후보는 계속 초지일관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은 안 된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충분히 아까 우리 이도하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전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 합의를 모을 때가 됐다.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가 계속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드 문제 그다음에 뭐 좌파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것 자체도 저는 이렇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진작에 합의를 봤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짜 지금까지는 북한과 미국의 그 강경 노선에 우리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역할을 해서 좀 중재 역할도 하고 해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좀 끌어낸 지도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지금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사드 배치를 이렇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사드를 생산하거나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미사일은 생산하고 그 레이더는 이제 뭐 레이시온이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달이 되면 배치가 완료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뭐 철수를 하느냐, 사드가 배치된 걸 철수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입장이 그게 자기네 거니까 자기네 미군과 관련된 이게 방어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성주 지역 그쪽에 남쪽에 좀 설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일단 배치가 완료되면 철수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철수를 하겠다는 거가 건가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다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좀 느리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안보 이슈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드 배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핵이 소형화 경량화돼서 ICBM까지 성공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뭐 사드 배치 같은 지역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새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사드가 이미 상황은 거의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쟁을 길게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하고 잘 합의해서 사드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보복 같은 걸 더 이상 풀어가느냐고 못하도록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내고 대국은 대국답게 해야지 이렇게 소국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의원이신 정장선 의원 또 이두하 변호사와 함께 안보 이슈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러면서 사드 입장 바꾼 거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볼 때 안보 이슈를 누가 선점하고 있다고 보세요? 안보 정책을 누가 잘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안보 정책을 평가해 주실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원래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더 중도에 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죠. 국방위원장을 했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뭐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는 비슷한 이 대북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 안보관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 안보관만 갖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우위 내지는 보수 진영의 표를 다 흡수할 건가 이 부분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이었었거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이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고 당론하고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면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박지원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당론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그전에는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게 기정사실화 돼가거나 좀 전에 정 의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문제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 이런 때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검증을 하겠죠. 뭐 스탠딩 토론회 이런 데서 검증을 하면서 그게 그냥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영합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일환인가 아니면 정말 생각을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견해를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좀 더 사람이 진보할 수도 있잖아요. 진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진화하는 단계인가 이런 부분은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 딱 티가 날 거라고 보고요. 정 의원님 어떠세요? 북한은 우리가 지금 볼 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가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저렇게 계속 도발하면 우리도 강경 대응한다. 이거 다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또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진보 정권 다 10년 해봤고 보수 정부도 10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합의를 모을 때가 됐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독일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이용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는 남한 정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과연. 그래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난 10년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냥 강경책만 해왔지 하나도 대화조차도 못한 상태에서 있었고, 북한이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반성하면서 정말 다음 대통령이 되는 분은 정말 국민적 합의를 잘 모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보 이슈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정치 일반적인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안보 정책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어떤 안보 정책으로 다음 국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10년 햇볕 정책 같은 것도 해봤고 또 이렇게 보수 10년은 이제 국제 그 제재에 있어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것과 발을 맞춰서 공조를 해나가면서 어떤 때는 더욱더 강경한 입장, 원칙을 지킨다 이런 입장도 취해봤는데요. 네. 북한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핵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고 뭐 점점 나아가는 거죠. 기술력은 나아가는 게 김정은이 막 그 과학자들 성공했다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업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은 어떻게 해서도 지금 별로 변화가 없고 북한이 어떤 이렇게 그 스케줄, 타임 스케줄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는 정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진영 논리에 이렇게 휩쓸려서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내면서도 북한과 있어서 우리가 거중 조정도 하지만 주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제가 식견이 짧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한다면은 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입니다. 포괄적 합의.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이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핵을 이제 폐기하고 네. 또 미국 간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뭐 불가침까지 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포괄적 합의 우리가 기준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은 방법상에서 또 우리 남한 정부가 진보 정부 또 보수 정부 미국도 또 진보와 보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헝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포괄적인 합의를 트럼프 정부나 김정은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핵 동결과 나중에 폐기까지 만들어내는 그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한 정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네. 지금까지 그걸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오히려 저는 앞에 정부보다도 더 저는 설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장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사, 네. CEO, 사업자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그래서 본인이 이게 이익이 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미국과 북한의 평화 체제, 딜을 하자는 딜을 말씀이시군요.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저는 회복하는 다음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일반으로 넘어가면 양강구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계속 거부, 부인을 해왔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또 다자구도에서도 지금 변화가 있는데 이 현재 대선 진단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대선이 이게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2등한 후보가 한 10% 남짓한 후보가 갑자기 35%까지 확 뛰는 경우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1위 하는 후보가 그 컨벤션 효과를 거의 못 누리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이런 현상도 처음이고 또 하나 구도는 뭐냐면 전에는 지역 간의 구도로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특정인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예측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양강구도로 가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초까지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굳어질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한 일주일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 1위를 했던 여론조사 1위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게 이제 지금 최근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초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대선 결과가 좀 눈에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런 상황일 텐데요. 전략적 선택이란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이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지지하는 그 당이 확실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된 겁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 네. 차선을 해야 될 것인가, 차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지역 구도가 무너지는가, 영호남의 동시 지지를 얻는 후보가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도 관심을 끌고 또 호남과 또 이제 보수의 그 지지를 얻는 사람이 탄생할 건가,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건가도 지금 관심을 갖는데요. 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가장 나쁜 결과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플라톤이 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 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보수층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양강구도에는 동의를 해주셨지만 이게 또 지속될지 여부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